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작은 나라 한국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세계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한 서양학자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여겼던 한국. 역사의 무대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곳. 그러나 오만한 서구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편견은 21세기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눈부신 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하딘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문화사회학과 교수로 전 세계 문화현상과 그 사회적 영향력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의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의 저서는 전 세계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며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헤게모니 중국과 일본의 전통과 현대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토마스 교수의 관심은 오직 중국과 일본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니요, 제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대학원생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독창적인 문화적 기여보다는 두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화를 가진 나라죠. 이것이 토마스 교수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세계 문화의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늘 문화적 파워를 이야기할 때 미국, 유럽, 중국, 일본만을 언급했고 한국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에밀리가 그의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셨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K컬처 시장 2030년 143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K컬처? 또 그 한국 이야기인가요? 토마스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학문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전 세계 문화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제 논문 주제로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연구하고 싶어요. 토마스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재능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 표면적인 주제보다는 더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를 연구하는 게 어떨까요? 에밀리는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K컬처 글로벌 포럼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교수님도 함께 가주시면 좋겠어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토마스 교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우연히 그 시기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도쿄 학회 후에 하루 정도라면 좋아요, 가보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토마스 교수의 한국 여행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가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여행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토마스 교수는 도쿄에서의 학회를 마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 여행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잘 오셨어요. 에밀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쉬시고 저녁에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토마스 교수는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그가 본 서울은 그저 현대적인 아시아의 대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비슷한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들 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에밀리는 토마스 교수를 데리고 서울의 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에요. 600년 역사의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죠. 토마스 교수는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문화 보존과 현대화의 균형에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런 전통 보존은 어느 나라나 하고 있는 일이죠.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어요. 이곳에서 열리는 현대적 한식 경험이라는 프로그램에 예약했거든요.
그들이 들어간 한옥은 전통적인 외관과 달리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이 요리는 전통 한식의 맛과 재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조리법과 플레이팅을 적용한 거예요. 한국의 젊은 셰프들이 자국의 음식 문화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토마스 교수는 음식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훌륭한 시도네요. 하지만 프랑스 요리가 그랬듯 전통과 혁신의 균형은 많은 문화권에서 시도되고 있는 일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에밀리는 토마스 교수를 데리고 근처의 현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K-아트의 현재와 미래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 미술은 전통적인 동양화의 요소와 서구 현대 미술의 기법을 독특하게 융합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과 전통 미술의 결합이 인상적이죠. 토마스 교수는 전시를 둘러보며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작품은 전통 한지의 디지털 프로젝션을 결합한 작품으로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반응하며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롭군요. 그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기술과 전통의 조화가 꽤 독창적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어. 내일 포럼에서 더 지켜보자. 다음 날 아침 그들은 K컬처 글로벌 포럼이 열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향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이 건물은 토마스 교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건물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것으로 서울의 현대적 측면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상징해요. 포럼장에 들어서자 토마스 교수는 예상과 달리 다양한 국적의 학자, 기업인, 문화 전문가들로 가득 찬 국제적인 행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K-팝의 글로벌 현상과 문화적 의미였습니다. 발표자는 미국 UCLA의 문화학 교수였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 팬들을 연결하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팝이 서구 팝 음악의 모방이 아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와 글로벌 트렌드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계속해서 K-팝의 독특한 트레이닝 시스템, 팬 커뮤니티 문화 음악과 시각적 요소의 완벽한 조화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K-팝이 어떻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한국어 학습,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교수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통계 자료들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 K-팝 관련 소비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팬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관광, 소비재, 언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다음 세션은 K-드라마와 OTT 플랫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강자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넷플릭스 아시아 콘텐츠 담당 임원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보편적인 감성과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들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다양한 장르를 혁신적으로 결합하고 현대사회의 이슈를 창의적으로 다루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성공이 세계 콘텐츠 제작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토마스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호기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은 K-뷰티와 K-푸드 라이프스타일 문화의 세계화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와 식품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한국의 미적 가치와 식문화를 전파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과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미학을 담고 있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킨케어 철학은 자연과의 조화,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교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구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이 큰 실수였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K-컬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가진 현대적 표현이구나. 마지막 세션은 K-컬처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K-컬처의 경제적 영향력은 2030년까지 1,4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K-컬처가 가진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K-컬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국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K-컬처가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K-컬처가 단방향의 문화 수출이 아닌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과 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토마스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들은 수많은 정보와 새로운 시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교수님?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 토마스 교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K컬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현상이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혁신과 전통의 결합,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창의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럼 내일은 어떤 일정을 원하세요? 포럼은 끝났지만 서울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토마스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K컬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가능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이것은 토마스 교수의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자신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토마스 교수를 데리고 서울의 다양한 문화 공간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뿌리를 알아야 해요. 박물관에서 토마스 교수는 한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유물들을 보며 그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연속성에 감탄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오랜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K컬처가 단순한 현대적 현상이 아니라 오랜 문화적 DNA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그들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토마스 교수는 한국 현대 미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 현대 미술은 전통적인 동양화의 요소와 서구 현대 미술의 기법, 그리고 디지털 기술까지 독특하게 융합하고 있어요.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접근법이 K컬처의 다른 분야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에요. 오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토마스 교수는 K-팝 아이돌이 어떻게 발굴되고 훈련받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위한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노래와 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트레이닝 디렉터가 설명했습니다. 언어교육, 문화적 이해, 인성교육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토마스 교수는 K-팝 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것은 전통 음악, 무용, 그리고 최신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국악이라 불리는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융합한 거예요. 전통 악기인 가야금, 대금, 장구 등이 현대적인 사운드와 만나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창출하죠. 토마스 교수는 공연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통의 보존과 혁신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통을 현대화하면서도 그 본질은 잃지 않는 접근법이 정말 독특하군요. 하루가 끝날 무렵 토마스 교수는 에밀리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독창적이고 역동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중국이나 일본 문화의 변형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표현 방식을 가진 문화입니다. 에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어요. K컬처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그들은 서울의 스타트업 밀집 지역인 강남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K테크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K컬처는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한국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 문화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센터 내부에서 토마스 교수는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개발 중인 다양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K-팝 콘서트 경험, AI 기반 한국어 학습 앱, 한국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타버스 공간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이런 기술적 토대 위에 K컬처가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확산될 수 있었죠. 토마스 교수는 기술과 문화의 융합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사례야.
기술이 단순히 문화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확장하고 변형시키는 창의적인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어. 오후에는 한국의 주요 방송국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토마스 교수는 K-드라마가 어떻게 제작되고 전 세계로 유통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철저한 사전 제작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집중이에요. 또한 한국만의 감성과 보편적인 인간 드라마를 결합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방송국의 국제 마케팅 디렉터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K-드라마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K-컬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대학에서 한국학과가 생기고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연구소의 디렉터인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K-컬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확산, 팬 커뮤니티의 역할, 초국가적 문화 정체성 형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교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토마스 교수는 에밀리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나는 지난 20년 동안 문화 연구를 해왔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 학문적 관점이 완전히 바뀐 적은 없었어. 토마스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의 융합성이 가장 놀라웠어. 토마스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기술과 인문학을 경계없이 융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나 혼합이 아니라 창의적 재해석과 혁신의 과정이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K-컬처의 전략적 확산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 한국은 디지털 플랫폼과 팬 커뮤니티를 활용한 문화 확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어. 이것은 기존의 문화제국주의적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양방향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K-컬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의 가치관, 사회적 이슈,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어. 이것이 K-컬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유라고 생각해. 에밀리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영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 연구 프로젝트를 완전히 수정할 거야. 토마스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헤게모니, 중국, 일본, 한국의 동적 상호작용으로 제목을 바꾸고 K-컬처를 주요 연구 주제로 포함시킬 거야. 특히 K-컬처가 글로벌 문화 지형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21세기 문화적 영향력의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너의 K-컬처 연구를 전적으로 지지할게. 실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이 분야에 대한 내 지식이 나보다 훨씬 깊으니까. 에밀리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토마스 교수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학문적 열정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토마스 교수는 짧았지만 강력한 K-컬처에 대한 경험을 대학에서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강당은 글로벌 문화 다이내믹스, K-컬처의 부상과 그 의미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자는 바로 토마스 하딘 교수였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교수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로, 문화적으로 독창성이 부족한 나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잘못된 인식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K-컬처가 어떻게 21세기 글로벌 문화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K-컬처의 글로벌 확산 과정, 그것이 지역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 영향력의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K-컬처의 성공은 단순한 문화 수출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K컬처는 일방적인 문화적 확산이 아니라 글로벌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서구 중심적 문화 확산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청중 중에는 에밀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토마스 교수의 지도 아래 K컬처와 팬 커뮤니티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토마스 교수는 자신의 새 책 문화적 교차로에서 K컬처와 21세기 글로벌 문화 다이내믹스의 출간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이미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여정이자 K컬처라는 복잡하고 매력적인 현상에 대한 학문적 탐구입니다. 저는 이 책이 서구와 동아시아 간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데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토마스 교수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특별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에밀리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이야. 토마스 교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말이야. 이후 토마스 교수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K컬처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또한 BBC와 협력하여 K컬처 레볼루션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K컬처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구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토마스 하딩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한국인으로서 K컬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대답은 단순한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넘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문화가 가진 빛과 그림자를 모두 껴안아야 합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순간이 영광으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땀과 고민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성이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손끝 하나까지 전달된 마음이 우리의 자부심이라면 그 자부심은 곧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콘텐츠는 지속 가능성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 한 곡의 노래가 단순한 소비재로 머물지 않고 환경과 사회, 사람을 생각하는 물결을 일으킨다면 그 파동은 국경을 넘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꽃이 핀 자리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우리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은 일방적인 전파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질문에 답하며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문화대사가 됩니다. 댓글 하나, DM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반응할 때 그 작은 교감이야말로 서로를 향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멈추지 않는 혁신과 냉정한 성찰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며 날마다 경계를 허물되 우리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열된 팬덤 문화의 그늘에도 눈을 뜨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소중히 여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모여 한층 더 빛나는 K컬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넨 작은 마음이 모여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 울림은 더 깊고 넓게 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딘 발걸음이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다리가 되어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 댓글 하나가 이 여정에 함께한다는 표시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다리를 놓고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